따스한 봄날, 벚꽃이 만개한 웨딩홀에서 지혜와 민수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름답게 단장한 딸을 바라보는 선옥의 마음은 뿌듯함과 안도감으로 가득했습니다. 32의 나이에 마침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된 딸을 보니 그동안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던 걱정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 민수는 정말이지 흠잡을 데 없어 보였습니다.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는 안정적인 직장과 괜찮은 수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한 데다가 예의까지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릴 때부터 정중하게 큰절을 올리며 앞으로 지혜를 잘 모시겠다고 다짐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민수는 완벽한 예비 사위였습니다. 혼수며 예단이며 모든 것을 넉넉하게 준비해 주었고 결혼식장도 서울 강남의 유명한 웨딩홀로 정했습니다. 선옥은 동네 아줌마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생겼다며 마음속으로 흐뭇해했습니다. 이런 좋은 사위를 어디서 또 구하겠느냐며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신혼집도 서울 송파구의 새 아파트 전세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혜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출퇴근에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선옥은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딸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던가요? 딸아이 아버지는 지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선옥은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결혼식장 한편에서는 이미 불길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한창일 때 민수가 자리를 비운 틈에 그의 휴대폰에서 계속해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돌아온 민수는 급하게 휴대폰을 확인하며 누군가와 수상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얼굴에는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다시 밝은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민수는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지혜를 위해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곤 했습니다. 주말이면 지혜와 함께 백화점이나 영화관에 가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선옥이 가끔 신혼집에 놀러 가면 민수는 항상 정중하게 인사하며 좋은 차와 과일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완벽해 보이는 외모 뒤에는 감춰진 어두운 면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시작된 작은 내기들, 점점 커져가는 승부욕, 그리고 젊고 예쁜 후배 직원에 대한 은밀한 관심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아직 수면 아래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은 계속되는 것처럼 보였고 선옥은 딸이 좋은 남편을 만나 평생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자 서서히 이상한 기운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변화들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지혜가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고 가끔 목소리에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주말에 놀러 오라고 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니의 육감이란 참으로 예민한 법입니다. 선옥은 딸의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혜의 눈가에 드리운 그림자와 이전과는 다른 조심스러운 말투가 신경 쓰였습니다. 전화를 할 때마다 주변을 살피는 듯한 기색도 이상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옆에서 듣고 있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가 갑자기 친정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딸의 얼굴 한쪽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선옥이 어디서 다쳤느냐고 묻자 지혜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그 멍의 모양새가 어딘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져서 생긴 상처치고는 너무 선명하고 둥근 모양이었습니다. 선옥의 가슴 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세상 풍파를 겪어본 여인의 직감으로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먼저 털어놓지 않는 이상 섣불리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칫 딸과 사위 사이에 벽만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민수의 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동료들과의 가벼운 화투였는데 점점 판돈이 커지고 횟수도 잦아졌습니다. 한 번에 몇십만 원씩 따거나 잃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운이 좋을 때는 한 달 월급만큼 따기도 했지만 욕심이 생겨서 더 큰 판을 벌이다가 더 많은 돈을 잃곤 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늦고 결근하는 일이 잦아졌고 업무에 집중하지 못해 실수가 늘어났습니다. 상사로부터 주의를 받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수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지혜에게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화를 냈습니다. 특히 젊고 예쁜 후배 채윤아가 민수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유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28살의 미혼 여성으로 민수를 선배라며 따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상 도움을 청하는 정도였지만 점점 개인적인 상담이나 식사 제안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법무사 사무장으로 일했던 선옥의 예리한 직감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혼 사건과 가정 분쟁을 지켜봤던 경험이 있는 그녀는 이런 상황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딸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친정으로 오라고 당부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선옥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지혜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전화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봤더니 그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지혜가 다니는 학교 근처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혜가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두 동강 날 것 같은 소식에 선옥은 급하게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빗길을 뚫고 달리는 택시 안에서 선옥의 가슴은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지혜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으로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얼굴 곳곳에는 멍자국이 선명했고 입술도 터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낙상사고로 보기에는 상처의 양상이 특이하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병원 복도에서 목격한 장면이었습니다. 선옥이 수속을 밟기 위해 원무가로 가던 중 복도 한편에서 민수가 지혜의 어깨를 거칠게 잡고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혜는 아파하며 그만하라고 애원하고 있었는데 민수는 왜 쓸데없는 말을 했느냐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동안 의심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혜의 멍자국들, 조심스러운 말투, 피해가려던 모든 행동들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선옥이 나타나자 민수는 당황하며 급하게 자리를 피했고 지혜는 그제야 어머니 품에 안겨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병실에서 지혜는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시작된 민수의 변화, 도박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폭력에 대해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화만 내는 정도였는데 점점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도박비 때문에 화가 난 민수가 지혜에게 돈을 요구했고 거절하자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수의 과거였습니다. 지혜의 말로는 민수 역시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보며 자랐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런 과거를 이해해달라며 민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선옥의 마음은 조금도 누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이 있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아픔을 겪었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그런 상처를 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옥은 병실에서 딸과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지혜는 계속해서 민수를 감싸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선옥의 마음속에는 이미 단단한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법무 업무를 하며 쌓인 경험과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딸을 지키려는 어미의 마음이 합쳐져 무서운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선옥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오랜 친구인 이정우 변호사였습니다. 정우는 선옥이 법무사 사무장으로 일할 때부터 알고 지낸 동료로 지금은 서울 강남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30여 년간 수많은 사건들을 함께 처리해 왔기에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선옥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며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가해자인 민수의 경제적 상황과 생활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월의 지혜와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옥은 과거 법무사 사무장으로 일하며 익힌 조사 기법들을 하나씩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수의 직장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지혜를 통해 얻은 정보로는 민수가 다니는 회사의 내부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지각하고 업무 실수가 늘어났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발견은 민수의 금전 관리 실태였습니다. 선옥은 정호의 도움을 받아 민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대출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민수는 여러 카드사와 대부업체에서 상당한 금액을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그 돈들이 모두 도박으로 날아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도박 사이트 이용 내역이 심각했습니다. 거의 매일 밤늦게 접속해서 수십만 원씩 베팅하고 있었고 대부분 잃고 있었습니다. 한 달 평균 도박으로 날리는 돈이 월급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활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그 스트레스가 지혜에게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수가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접대비나 출장비 명목으로 처리된 비용들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개인적인 도박이나 유흥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횡령 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더불어 민수의 불륜 관계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후배 직원 최윤아와의 관계는 이미 단순한 선후배 사이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 함께 찍은 사진들, 연인 사이에나 주고받을 법한 문자 메시지들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심지어 민수는 윤아에게 비싼 선물들을 사주기 위해 지혜 몰래 가게 돈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증거들을 모아가는 선옥의 모습에서는 모성의 힘이 얼마나 강인한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법무 업무 경험이 있는 그녀는 어떤 증거가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는지, 어떻게 수집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딸 지혜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며 이혼보다는 상담을 받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착하고 순한 성격이었던 지혜는 남편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옥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딸이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볼 수 없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선옥은 드디어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첫 번째 수를 던질 때가 온 것입니다. 오랜 법무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녀의 계획은 치밀하고 완벽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민수의 약점들을 하나씩 공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민수의 직장이었습니다. 선옥은 정우 변호사와 함께 민수의 횡령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짜 영수증 처리건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접대비 처리 등 모든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익명의 제보를 민수가 다니는 회사에 전달했습니다. 제보는 회사의 감사팀으로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안전하게 처리되었고, 며칠 후부터 회사에서는 민수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재무팀과 인사팀이 합동으로 민수의 지난 1년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전면 재조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시에 선옥은 두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최윤아에게 민수의 진실한 모습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민수가 기혼자라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도박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까지 모든 사실을 차근차근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던 윤아도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민수가 지혜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윤아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평소 자신에게는 신사적이고 다정한 모습만 보여주던 민수의 이중적인 면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민수가 자신에게 선물을 사주기 위해 아내 몰래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민수의 일상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감사팀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민수는 업무 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최윤아로부터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차가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민수에게 있어 유일한 안식처였던 불륜 관계마저 끝나버린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도박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민수는 더욱 큰 판에 뛰어들어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 했지만 결과는 더 큰 손실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사채업체에서까지 돈을 빌려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독촉 전화들이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초췌해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생겼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눈에 띄게 야위어 갔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옷차림도 엉성해졌고 면도도 제대로 하지 않아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수의 분노와 스트레스는 당연히 지혜를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민수는 지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는다며 힘든 시기에 옆에 있어주지 않는다며 화를 냈습니다. 심지어는 지혜가 어머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꼬였다며 폭력을 휘두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선옥이 나타났습니다. 딸의 안전이 걱정되어 신혼집을 찾아간 것인데 마침 민수가 지혜에게 손을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여인의 당당함과 위험제시도 썰 계속 편집 앞에서 민수는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선옥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민수에게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참아왔지만 앞으로 딸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민수는 장모의 예상치 못한 강경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예의 바르던 선옥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민수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얕잡아봤던 장모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선옥은 민수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냈습니다. 지혜와 평화롭게 헤어지든지 아니면 스스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꼬여버린 상황에서 민수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도박빚은 날마다 불어나고 있었고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이었으며 사랑했던 여자에게는 버림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선옥은 지혜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민수에게 기회를 줄 수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온 이상 민수 스스로 변할 가능성은 희박했고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혜도 이제는 어머니의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회사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횡령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사 고발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에서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승진은 물론 정상적인 업무 복귀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민수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 모두 장모 때문이라고 생각한 민수는 선옥을 상대로 역공을 시도했습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어설픈 협박을 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절망에 빠진 사람의 허무한 몸부림에 불과했습니다. 선옥에게는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민수의 횡령, 도박, 불륜,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들은 모두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었고 법정에서 충분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민수가 무턱대고 고소를 해온다면 그것이 민수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딸 지혜의 변화였습니다. 그동안 늘 수동적이고 조심스러워했던 지혜가 처음으로 능동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어머니의 든든한 뒷받침과 격려를 받으며 용기를 얻은 지혜는 마침내 이혼 조정 신청을 결심했습니다. 동시에 민수의 지속적인 폭력에 대해 상해죄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선옥은 지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억지로 강요하거나 대신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정보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지혜는 어머니의 이런 배려 덕분에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조정 과정에서
민수의 모든 문제들이 공개되었습니다. 가정폭력 사실은 물론이고 도박 중독, 불륜관계, 심지어 횡령까지 모든 것이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민수 측에서는 변명을 해보려 했지만 워낙 명확한 증거들이 많아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특히 지혜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들과 민수의 폭력으로 인한 상해, 진단서들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의료진의 소견서에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외부의 폭력에 의한 상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민수는 법정에서 자신의 폭력 행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의 사회적 평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는 이미 횡령과 불륜 소문이 돌고 있었고 이제 가정폭력까지 알려지면서 누구도 민수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민수를 믿고 따르던 후배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렸고 상사들은 더 이상 민수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혜 자신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뒤에 숨어서 보호받기만 하던 지혜가 점점 당당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법정에서 민수의 폭력에 대해 증언할 때도 떨지 않고 또박또박 말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민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녀의 끈끈한 정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선옥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딸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지혜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지혜는 어머니를 통해 여성도 얼마든지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자신도 그런 강인함을 가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신뢰를 잃었고 집에서는 아내에게 버림받았으며 불륜 상대에게도 차였습니다. 도박빚은 계속 불어나고 있었고 법정에서는 각종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뒤늦게 깨닫게 되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후였습니다. 인생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법입니다. 그동안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던 민수에게 마지막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도박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제는 정식 금융기관에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졌고 모든 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민수는 결국 불법 사채업체에 손을 뻗었습니다. 일주일에 30%라는 살인적인 이자에도 불구하고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거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도박은 중독이라는 병입니다. 빌린 돈마저 며칠 만에 모두 날려버렸고 이제는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사채업체의 추심은 가혹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고 집 앞까지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했습니다. 심지어는 직장까지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회사에서도 더 이상 민수를 보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 측에서는 민수에게 사직을 종용했고 민수는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회사에서는 민수의 횡령 사실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처음 파악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유용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뿐만 아니라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돈을 빼돌린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징계 수준이 아니라 형사 고발까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편 최윤아에 대한 민수의 집착도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민수는 유나만이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으며 직장 앞에서 기다리다가 만나달라고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유나가 피하려 하자 더욱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스토킹을 일삼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유나는 결국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민수의 지속적인 스토킹과 협박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유나의 신청을 받아들여 민수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구속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게 된 민수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직장도 아내도 연인도 돈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신혼집 전세 보증금마저 사채업체 빚을 갚는 데 써야 했고 결국 쪽방촌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젊은 시절 잘 나가던 때의 오만함과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전 동료들은 민수를 피했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연락을 끊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조차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가정폭력, 횡령, 도박, 불륜이라는 온갖 추문에 휩싸인 민수는 이제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수는 이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들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때린 것, 회사 돈을 훔친 것, 다른 여자와 바람을 핀 것, 도박에 빠져 가정을 파탄낸 것.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고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습니다. 선옥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인과응보라는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민수의 몰락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옥의 마음에는 복수의 쾌감보다는 딸의 안전에 대한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는 동안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혜의 이혼은 최종 확정되었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아물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밤에 악몽을 꾸며 깨어나는 일이 잦았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과 전문 상담사의 도움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선옥과 지혜는 이제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다니던 학교 근처 작은 골목에 아담한 카페를 연 것입니다. 마음쉼터라는 이름의 이 카페는 단순히 커피만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성들이 찾아와 마음을 나누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어머니의 손맛이 깃든 수제 케이크로 손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선옥이 직접 만든 호두파이와 치즈케이크는 동네에서 입소문이 날 정도로 맛있었고 지혜가 내려주는 커피는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두 모녀의 따스한 미소와 진심 어린 관심이 손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카페 한편에는 작은 도서 코너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여성의 권리와 자립에 관한 책들, 심리치료와 상담에 도움이 되는 서적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자기계발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교사로 일한 경험을 살려 가끔 무료 영어 교실도 열어주었습니다. 한편 민수는 결국 교도소에서 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가정폭력과 스토킹 혐의까지 더해져 3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출소 후에도 정과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터였습니다. 도박 중독 치료도 받아야 했고 사채업체 빚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혜 자신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을 돕는 상담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여성 상담소를 찾아가서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때는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던 지혜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지혜는 자신의 경험담을 정리해서 작은 책자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대처 방법,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들이 담긴 이 책자는 상담소를 통해 많은 여성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주고 싶다는 것이 지혜의 소망이었습니다. 따스한 오후 햇살이 카페 창가로 스며들던 어느 날 선옥은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지혜의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딸이 이제야 정말로 자신다운 삶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냉정하고 단호해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혼자서 딸을 키우며 살아온 지난 세월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모녀는 나란히 걸으며 내일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새로 개발할 메뉴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에 있을 상담 봉사활동에 대한 준비, 그리고 언젠가는 더 큰 공간으로 이사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소망까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은 모녀에게 새로운 희망의 내일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